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 보고 있어요. 교재 60페이지고 자, 복습하면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은 공범이 여러 명 있으면 한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그 고소 효력이 다른 공범에도 미친다. 그리고 한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그 고소 취소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니까 다른 공범도 고소 취소된 것으로 된다. 근데 이건 친고죄만 적용됩니다. 오로지 친고죄 공범에만 적용되고 즉시고발이나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이 안 돼요. 즉시고발이 뭐냐 하니까 그 주로 행정기관의 고발인데 원래 고발은 아무나 하는 거잖아, 그지? 아무나.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그 일반 고발이고, 그래서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인데요. 즉시고발은 행정법규 위반인 경우에 행정법규 위반이니까 피해자가 국가일 수 있죠, 국가. 그래서 뭐 세무서장이나 이런 것이 세무서장은 국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보면 제3자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고발인데 즉시 고발은 요 세무서장, 경찰서장 같은 행정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꼭 전속 고발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속 고발은 아무나 하는 거지만 즉시 고발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속 고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줄여서 즉고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즉시 고발, 즉고발인데 즉시 고발은 친고죄 고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 조건이 되니까 고발 없이 이런 행정법규 위반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한 거하고 똑같이 돼서 공사 판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발했다가 이제 고발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고발을 못하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효력만큼만은 친고죄만 적용되고 즉시 고발,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이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즉시 고발 별표 한 4-5개 넣으세요. 시험에 이번에 나오면 이쪽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즉시 고발 설명되어 있는 거 볼까요?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상 등의 즉시 고발의 경우는 그 특별 요건을 구비해보는 범인 개개인에 대하여 따져하므로 고소 불가능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판례가 요거죠. 양벌 규정이 여기도 있어요. 양벌 규정.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세금을 포탈했어요. 안 낸 걸 포탈을 그러는데 LG라는 회사 법인하고 대표이사 둘이 있는데 국세청장이 법인만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발 효력이 이 대표이사까지 미치느냐 이건데 미쳐요, 안 미쳐요? 친고죄 고소 같으면 미치겠죠, 그죠? 근데 안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고발이 된 거는 법인만이죠. 대표이사는 고발된 게 아니죠. 그래서 대표이사도 고발해야지만 고발이 된 게 되죠, 그죠? 좀 더 판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이 안 돼요. 반의사 불벌죄 대표적인 것이 폭행 협박, 폭행 협박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모욕 정도가 아니고 명예훼손하는 허위 댓글이 달려졌어. 그러면 ABC 세롬에서 폭행을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했는데 피해자가 인원만 고소하더라도 교사범 정범의 고소 효력이 안 미치죠, 그죠? 친고죄 같은 미쳤는데 그래서 교사범 정범을 처벌하려면 얘네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소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꾸로 방조범 정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더라도 이 고소 취소 효력이 정보 교섭에 안 미치죠. 안 미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소 취소해야 고소 취소된 걸로 됩니다. 친고죄 같으면 한 사람만 고소 취소하면 다 고소 취소된 것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피해자한테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게
고소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 명 중에 한 놈은 고소하면 다른 놈 고소된 걸로 치니까 이 피해자한테 유리할 것 같죠. 근데 고소 취소한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소 취소한 거를. 세 명이 했는데 한 놈이 합의금 50만 원 갖고 와서 그래서 그 놈 봐주려고 고소 취소했는데 합의금 50만 원도 안 들고 다른 놈도 다 고소 취소된 걸로 돼버리잖아. 피해자한테 불리해요. 고소 불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피해자한테. 그래서 돈 갖고 오는 놈만 너 얼마 줄래? 50 그래 너 빼줄게. 너는 나도 50 안 돼. 너는 더 내. 100 그럼 너 빼줄게. 고소 취소. 너는 그래서 합의금 내는 애들만 고소 취소해서 처벌을 면해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유리하고요. 고소 불가능 원칙을 만든 이유가 피해자가 지멋대로 한 걸 막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불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소 불가능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고소 불가능 원칙을 적용을 안 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중한 범죄냐, 어느 게 더 중하냐 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더 중해요. 이게 더 악랄한 범죄라고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가. 왜냐니까 그 입법 과정에서 원래 친고죄로만 입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요걸 의문을 제기했어요. 폭행 협박 같은 범죄들은 조폭들이 하는 범죄들인데 이걸 친고죄로 입법을 한다면은 피해자가 2차 피해 고소했다고 또 와서 또 때리면 어떡하느냐. 이게 무서워서 고소 자체를 못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폭행 협박 같은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 안 하도록 처벌하되 충분히 배상을 받아서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아서 서로 화해가 됐다면 그때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도입된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요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고소의 중간적 불가한 효력을 적용 안 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자, 그걸 알고 책으로 가보죠. 책에 즉시 고발.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상 등의 즉시 고발의 경우는 그 특별 요건, 즉 고발의 구비 여부는 범인 계획에 대해 따져야 하므로 고소불능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다시 판례 보죠. 조세범처벌법 6조는 조세에 관한 세금에 관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고발, 즉시 고발, 전속 고발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에 있어서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내는, 즉 개별적으로 다 고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도 고발하고 자연인도 고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친고죄면 둘 중에 아무나 고발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판례 옆에다가는 아까 우리가 본 45페이지하고 비교됐어요. 아까 고소의 개념할 때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 모두 지목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거는 친고죄의 경우, 즉시 고발의 경우는 양벌 규정에서 처벌받는 자를 일일이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요 판례도 매우 중요해요. 요 판례 박스에다 별표를 한 4-5개 해놓으세요. 이거 두 번째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 담합행위라는 걸 압니까? 담합행위? 이거 감시하는 게 공정위잖아.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래서 라면값 담합, 뭐 치약값 담합 이래가지고 한 회사들이 서로 지들끼리는 신사협정 맺어가지고 우리가 몇 프로 이상 인상 가격 인상 안 하기로 하자라고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담합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담합한 것을 제일 먼저 와서 고발하면, 이제 자수를 하면 그 사람한테는 봐줘요. 거기 담합을 깨는 거야. 제일 먼저 와서 일러 바치면 너는 면제해 줄게. 근데 그 과징금이 한 5천억씩 돼요. 대기업이 5천억, 뭐 3천억씩 맞으니까
그거 내기 아까워서 1년 뭐 이득이니까 그걸 다 내려니까 아까워서 미리 와서 다 저기 그 걸릴 것 같아 미리 와서 분다고. 사실 우리가 했다 그 증거를 이렇게 내놔. 합의한 증거를 서로 사인을 한 거거든. 그렇게 담합을 깨요 공정위가. 근데 그래서 뭐 요즘에 라면 옛날에 라면도 그랬었잖아. 뭐 라면이 1순위가 어디야? 농심인가? 농심 그다음에 또 뭐 있지? 2순위가 어디야? 이거 라면 사리는 다 잊어버렸네. 오뚜기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삼양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만 공정거래위원회 했다고 해서 관세청장이 고발하면 이 고발 효력이 다른 사람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발이 안 된 거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고발 없이 공소제기하면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제기한 것이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됐으면 만약에 이게 친고죄라면 얘만 고소하더라도 얘도 고소된 걸로 치니까 당연히 고소 있고 공소제기한 게 되는데 고발은 즉시 고발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발 없이 공소제기하니까 이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준 위반에 무효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슨 재판? 공수기각 판결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기판, 공수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자, 요거 깜빡이 쉬워요.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파트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인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소추요건의 결여로 소송 조건에 그랬죠. 소추요건 친고죄 고소와 같이 결여로 그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고발 없이 결국 공소제기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결론만 알아도 되겠어요. 판례는 뭐 문제화 될 만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판례를 많이 축소해 놨고 그래서 그 문제점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에는 친고죄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친고죄하고 즉시 고발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다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법 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서 여기에도 반의사 불벌죄에도 주관적 불가분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논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을 잘못 만드니까 준용을 하자라는 논쟁인데 판례는 준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보다 법익 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번 봐보죠. 법익 침해가 친고죄보다 더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친고죄로 한다면 폭행, 협박 이런 거단 말이야.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의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주저할 수 있으므로 마련된 것이 반의사 불벌죄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배상이나 분쟁 해결에 취지되어 있어서 친고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자, 이거 줄쳐놓으세요. 친고죄는 달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고소 불가능 원칙을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친고죄와는 달리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범인을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 하게만 할 수 있다. 그 사람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고 거기에 끝났고 이제 고발이 남았는데 자, 고소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고 주변 지식들이 필요해서 주변 지식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자, 45페이지 되도록 가서 고소부터 봐봐요. 고소의 고소란 고소권자가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라 그래서 수사기관한테 가서 하는 거고 뭘 신고해? 범인을 신고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은 지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되죠. 그죠? 범인의 처벌은 요구하는 의사가 들어가야 고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였습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구별되는 것이 요거는
법률상 예선 능력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지. 고소할 때는. 그지? 사실상 예선 능력이 충분하고 대원 판례는 몇 살이 되면 갖춰진다고 그게 원칙적으로 13세 중1 정도만 갖춰진다고 보고, 최근에는 만 11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도 고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의 요건과 절차 47페이지 가봐봐. 고소의 요건과 절차에서 고소의 주체, 고소권자인데 가장 중요한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고, 이 피해자가 법률행위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사망을 해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고소권을 갖도록 쭉 돼 있는데,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그 사람이 피해자인 때는 다른 친족,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갖도록 돼 있고, 사자매 훼손죄는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을 갖도록 돼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신청해서 검사가 지적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고소권을 갖는데, 문제가 피해자 본인이 갖는 고소권하고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우리 대원 판례는 법정 대리인 엄마의 고유의 권리로 봐, 아니면 딸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으로 봐? 엄마의 고소권은 엄마 자신의 고유 권리로 보죠. 따라서 딸의 고소권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딸의 의사에 반해서도 엄마가 고소할 수 있고, 딸의 고소권이 뭐 고소기간이 경과했거나 고소 취소해서 소멸됐다도 엄마는 자기 고소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엄마의 고소 기간은 엄마가 범인을 안 나로부터, 그지?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 나로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소의 제한은 뭐 직계 존속들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소의 방법, 대리를 시킬 수 있다 그랬죠.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대리는 이미 데리고, 고소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한테,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고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제멋대로 해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데, 그 첫 번째 제한이 바로 고소기간이 제한이다. 고소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 못하게 했는데, 그게 6개월이죠, 그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6개월이라고? 범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에요. 고민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그 범인을 안 날이라는 것이 누구 입장에서 봐서 범인을 안 날이야? 행위자 입장이 아니라 그랬죠. 일반인 입장에서 봐서 범인을 안 날이고, 그 다음에 범인을 알았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저놈이 범인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고소기간이 진행이 안 돼요, 그죠?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 확정적 인식. 그리고 범죄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알았으면 안 된다 그랬죠. 범죄가 종료된 다음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한 사람, 공범 한 사람만 알아도 고소기간이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쭉 봤고, 그 다음에 얘가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할래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이 진행 안 되고, 그 불가항력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이 되되,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사람이 고소를 안 해가 자기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인의 고소기간의 혜택은 다른 사람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소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와 포기인데요. 53페이지.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시간 안에 고소하도록 제한을 했다 그랬죠. 이것도 피해자가 지멋대로 한 것을 막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확정전이 아니에요. 선고 전까지만, 판사가 판단하기 전까지만, 공권적 판단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고소 취소권자는 고소를 한 그 사람만 자기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고소 취소 시한이 나오는데, 재심 판결 선고 전 54페이지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만 고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항소심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되돌려 보내면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니까 그때는 다시 고소 취소 가능하고,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을 한다는 거였죠. 친고죄 고소의 경우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판명된 경우를 하더라도 항소심을 1심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를 가지고 공사 판결을 하지 않는다. 항소심 공소 취소 고소 취소는 항상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공사 판결을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55페이지 고소 취소의 방법에서 고소 취소의 방식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 표시인데.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정도로는 처벌 불원 의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봐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문제가 합의서 제출을 고소 취소로 보겠는가 이건데 수사기관에 내면 기소전에 수사기관에 내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 취소를 보는데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합의서를 냈을 때는 옛날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만으로 고소 취소를 안 맞는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봐서 명확하다 그러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처벌 불원에서 명확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형식적인 합의서 제출이 아니고 그런 의사가 드러나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 취소를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다는 거 아시고 그렇지만 탄원서를 내면 그게 명확한 것으로 돼요. 합의서하고 탄원서 나가면 항상 고소 취소로 봐준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금지되는 결과 다시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 고소권이 소멸하고요. 따라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문에 되고 법원은 공수기각 판결을 해야 되죠. 면소 판결 아니죠. 자, 그다음에 고소권은 미리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 그랬죠.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소의 효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고소 불가분 효력이 있는데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 두 가지가 다 있죠. 객관적 불가분은 한계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한계범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거고 주관적 불가분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고소나 고소 취소 효력이 다 미친다는 건데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은 형사법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서도 이론상 인정되는 거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주관적 가물에 대한 예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둘 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이든 주관적 불가분이든 친고죄의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객관적 불가분은 사실은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다루는 원리 때문에 사실은 친고죄가 아니라 뭐 즉시 고발이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도 한 사건 일부에 대해서 즉시 고발은 다 고발된 걸로 치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다 적용된다. 문제는 이제 친고죄가 비친고죄가 섞여서 한 범죄가 있을 때 친고죄로 된 부분에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두고 특히 그 객관적 불가분상 과형사일죄가 뭐를 과형사일죄로 그런다 그랬지? 하나의 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 하나의 계로 저지른 수개의 죄가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만 고소 불가능 원칙이 적용돼서 한 죄에 대해서 고소하면 다른 죄도 고소된 걸로 치지만 한 죄가 친고죄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달라지면 이는 불가능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주관적 불가분인데 이거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항상 적용되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무관계 있는 자끼리만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는 것이고 신무관계 없는 자는 뭐 고소 없도록 처벌하니까 고소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 안 되고 설사 신무관계 없는 조카 친구한테 고소했다 하더라도 조카까지 고소된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처벌받는 거라고 결국. 그 다음에 즉시 고발하고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즉시 고발의 경우는 그 범죄인 공범 개개인한테 다 일일이 다 고발이 돼야 됩니다. 고발이 돼야 고발된 걸로 치고. 그다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돈 가져온 놈을 봐줘서 빼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다른 공범에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더 보호가 두텁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양이 얼마나 많죠. 모르는 게 막 주변에 게 막 많고 복잡하니까 양이 많아 버릴 뿐이지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형사법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다 요약이 다 돼버려.
그것만 딱 알면 객관식에서 다 풀려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제5절 고발을 보겠는데, 이 친고죄, 제가 기출문제 보면 고소에만 있고 고발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고소의 경우에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고발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도 잘 해둬야 됩니다. 고발도. 고소하고 다른 점은 이미 설명했죠. 고소와 고발이 다른 점 뭐야? 고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 피해자가 해야 고소가 되는 거고,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피해자 이외에 아무나, 범인 이외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고발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아무나 고발하도록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써놓으세요. 고발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다. 고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고발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다. 그래서 아무나 고발하도록 해놨죠. 아무나. 뭐 옛날 같으면 참여연대 뭐 툭하면 고발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보수 뭐 데모했는데 알고 보니 다 국정원 작품이던데 그 사람들 막 온갖 걸 가지고 다 고발했었죠. 자, 고발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 주체 부분 외에는 다 고소하고 똑같아요. 고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고발은 고발권자만 빼고 다 똑같아요.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고 고발권자는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 범인 이외에 제3자죠.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고발의 경우도 범인을 지목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범인을 잘못 지목한 고발이라도 고발 효력이 있습니다. 진범에 대한 고발 효력이 있어요. 자, 그에 관한 판례, 이 판례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62페이지 들어가는 판례.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던 때가 있어가지고 농집, 요즘은 이제 이게 법이 거추장스럽게 돼버렸는데, 누가 농사 짓는 농지에다가 농사만 지어 다른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허용해 버리면 농지가 다른 걸로 전용이 되니까 농지법상 이 절대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지, 밭이나 논을 뭐 식당 주차장으로 쓰거나 뭐 그 집을 짓는 택지로 쓰거나 이러면 처벌돼요, 농지법.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 또는 다른 사람이 뭐 어디 놀러 갔더니만은 식당이 아주 잘 되는데 식당에 이 사람이 서빙을 좀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늘어진 거지. 늘어져가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농사 짓는 농지에 이거 주차장 세웠네. 이 새끼 농지법 위반이네. 이렇게 고발한 거야. 고발했어. 근데 그런 것 같아, 안만 봐도. 고발했는데 고발이 그 식당 주인이 갑인 줄 알고 고발했더니만은 아니야. 사실은 을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 바지 사장이었던 거야. 그러면 농지 전용은 을이 한 거지. 을을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을이 한 건데 갑을 고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 고발한 거죠. 그죠? 잘못 고발했으면 이 갑에 대한 고발이 을에 대한 고발로 될 수 있는가 했는데, 고소든 고발이든 범인을 지목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범인을 잘못 지목하더라도 고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자, 그 판례. 고발이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을, 소추라는 것이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재판하는 걸 다 말한다 그랬죠.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을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진짜 범인이 아니더라도 고소든 고발이든 관계없습니다. 고발인이 농지 전용 일을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을 하여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 일을 해서 을이 이제 진짜 사장이라는 거죠. 을에 대해도 고발의 효력이 친다. 을도 고발된 걸로 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 즉시 고발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고발은 일단 그 수사의 단서이고요. 소조건 아닙니다. 근데 그 공무원의 고발의 경우에 그 즉시 고발이라고 했죠. 즉고발, 즉시 고발의 경우는 소조건이 돼요. 청구죄 고소와 같이. 따라서 즉시 고발 없이 공소적이 되면 공사 판결이 됩니다. 또 즉시 고발했다가 그 고발이 취소되면 공사 판결이 돼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즉시 고발 취소를 해야 되죠.
직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게 판례에 들어가 있고요. 직권 조사입니다. 자, 요거 줄 쳐놓으세요. 고발은 적극성 조건으로 직권 조사입니다.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소를 주장 안 했다 하더라도 직권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발의 요건 절차가 나오는데 주체는 고발권자고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래서 그것만 다르다 그랬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번제를 신고해 법률 처벌을 권하는 것이 다 똑같고, 고소는 피해자 등이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인 이외의 제3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고소든 고발이든 둘 다 권리인데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고소권자의 마음에 달려져 있죠. 고소권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고발의 경우는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범죄 발견이 직무인 공무원은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병우가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병우가. 최순실이가 국정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거를 민정수석으로서 커버 안 했다. 커트 안 했다. 이게 바로 범죄다. 이거죠. 고발을 안 했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발의 방법에서 이제 대리가 되느냐 이건데, 대리가 고발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개념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대리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 피해자가 갑인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얻어맞아가지고 또는 뭐 때문에 아파서 못 나와요. 그러면 친구인 을을 시켜서 대리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하는데 여기는 고소인 명의가 여전히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고소인은 여전히 갑이죠. 그죠? 갑의 고소로 봅니다. 친구한테 시켰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법적인 고소자는 갑이에요. 근데 고발도 똑같단 말이야. 실제 고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A인데 친구한테 부탁해서 시켰어요. 네가 나가서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해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아무나. A가 하든 친구가 하든 나가서 고발하면 그 사람이 고발인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고발장 명의는 A로 돼 있지만 실제 법적인 고발인은 명인이 아니라 실제 고발한 B가 고발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대리가 되죠. 이거는 나가서 고발한 사람이 항상 대리를 시켜서 보냈으면 그 사람이 고발인이 돼버리니까 대리라는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판례가 조금 어려워요. 요 판례가 이게 뭐냐니까 내가 PPT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구나. 자, 요 판례가 뭐냐니까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선산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돼? 위정죄로 처벌되죠. 그죠? 위정죄. 근데 어떤 사람을 위정했다고 고소했는데 사실은 위정을 안 했어. 위정을 안 했는데도 위정했다고 형사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 뭘로 처벌되죠? 강간 안 당했는데 강간했다고 거짓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해? 무고죄로 처벌하잖아. 그지?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내요.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장을 A라는 사람이 B의 명의를 빌려서 고발을 해요. B. 그렇게 할까? A가 B의 명의를 빌려서 대리를 한 거죠. 대리. 그리고 고소인 이렇게 돼 있어요. 고소인 돼 있고 아니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A가 대리인입니다. B가 고소인이야. 그리고 이제 뭘 했냐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위정했습니다라고, 갑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고소장을 내요. 근데 고소는 누가 해야 고소야? 피해자가 해야 고소잖아. 위정죄 피해자가 누굴까요? 위정해서 피해자가 위정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위정죄의 피해자는 국가예요. 국가.
국가의 형사사법 법원 판사를 속인 거죠. 국가를 속인 거예요. 거짓말함으로써. 그래서 이 갑이 위정했다고 이 고소인 P로 돼 있지만 얘가 이 위정으로 위정 때문에 처벌받은 손해를 받은 이 사람이지만 얘가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한 게 아니죠. 피해자는 국가니까, 그지? 그래서 피해자인 국가가 고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소하면 고소장이라도 이건 사실은 뭐예요? 고발장이 되는 거죠. 고발장이 되는 거고, P가 이제 고발인이 되는 건데, 고발 명인이죠. P의 명의로 돼 있고, 그다음에 A가 대리했습니다. 고발의 대리가 인선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고발인이 된다고요? 명인이 고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고발을 주도한 A가, 그지? 대리한 이 사람이 고발인이 되는 거고요. 고발인이 되는 거고. 근데 갑이 위정 안 했는데 위정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된다고? 무고죄가 되는 거죠. 무고죄가. 그죠? 그러면 무고죄는 누가 저지른 거예요? 피고소인 명인이 위정죄를 무고죄를 저지른 거야? 아니면 A가 무고죄를 저지른 거야? A가 한 거지, 그지? A가 고발을 하면서, 그지? 그래서 요 사람이 곧 무고죄의 피고인이 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 그러면 무고죄의 피고인이에요. 나중에 기소가 돼요. 무고죄로. 그래서 얘가 무고죄를 저질렀는지 얘가 무고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람이 무고죄의 피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쭉 설명한 판례니까 봐보죠. 위정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정사실의 신고는 고소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줄쳐놓으세요. 위정사실의 신고는 고소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또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을 주도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고 또 줄쳐놓고요.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을 한 사람이 실제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명의의 고소장, 피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해서 위정사실 신고가 행해졌더라도 피고인, 이제 요 A라 그랬죠. 이 사람이 무고죄의 피고인, 나중에 무고죄로 기소가 됐어요. 무고죄의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위원회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무고죄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인을 주도했다면 A단 말이야. 그 고발인은 피고인 A, 무고죄의 피고인 A다 이 말이에요. 고발인은 이 사람이 고발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고죄가 저지른 거, 이 사람이 무고죄 피고인이라는 거죠. 판례가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처음에. 자, 그다음에 넘겨서 고발의 방식, 뭐 고소하고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고발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고발의 제한도 고소하고 같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발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뭐 고소 고발 비교가 나오는데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아하, 이게 판례가 빠졌네. 이 판례 요거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록을 좀 줘야 되겠구나. 요게 즉시 고발에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성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발의 효력은 고발적 기준 범죄자 동일서 인선되는 사실 전부에 미침으로 한계 범죄자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 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즉시 고발에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성은 적용된다는 판례. 이게 빠졌네. 편집하다 보면 어떻게 날아가는 건가, 내가 모르고 뺏는 건가, 중요한 판례인데. 자, 거기까지 하면 시험 거의 이제 고소고발에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수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의 단서를 보고 있죠. 고소고발 자수가 나오는데 자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형법에서 깊이 하십시오. 뭐 기초 개념은 알아둬야 되죠. 똑같아요. 고소든 고발이든 자수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체만 서로 다를 뿐이죠.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제3자, 자수는 범인이 하는 겁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된다, 범죄를 신고해야 된다, 범인 자기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다. 이거는 뭐 자수, 고소, 고발 다 똑같아요.
근데 고소는 대리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고발은 안 되고 자수도 대리가 안 돼요. 대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책임을 시킨 사람이 하는 게 대리였잖아, 그지? 자수는 이렇게 자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네 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얘가 자수한다라고 합니다.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자수는 가능해요. 시켜서 하는 자수는 가능하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친구 와서 제가 자수할게요. 친구 가서 그랬어. 네가 범인이래. 그런 거 아닌데요. 내 친구인데 내 자수할게요. 말이 돼? 얘가 자수한다 그래서 내가 자수되는 걸 돼?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근데 차를 팔고 사는 건 얘가 차 사겠어요. 돈은 내 친구가 낼 거예요. 이게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내가 자수할게요. 자수는 이놈이 합니다. 그래, 이놈이 내가 본인이 나가야 자수가 되는 것이지. 친구가 아무리 나와서 자수해봐 자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리한 자수는 안 됩니다. 근데 시켜서 하는 자수가 돼요. 제3자를 시켜서 하는 자수는 되는 거고, 대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 법적 행위를 했는데 그 법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는 게 이게 대리인데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수의 경우는 뭐 깊이 안 봐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해서 수사의 단서가 끝났고 66페이지부터 이제 임의수사가 나옵니다. 임의수사이고 앞에 임의수사, 강제수사 가리는 이론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쪽은 시험하고는 이제 거리가 조금 멀고요. 시험하고 관계되는 건 저쪽입니다. 피자 신문 쪽에부터가 나와요. 77페이지가 본격적이고 여기는 조금 뭐 찝찝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만 빠르게 설명하고 갈 테니까 봐보죠. 임의수사. 임의수사하고 강제수사를 가리는데 옛날에는 참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수사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대로만 가능하고 판사의 허가, 영장을 받아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임의수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또는 검사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수사를 무슨 수사라고 우길까요? 임의수사라고 우기겠죠.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되고 판사 영장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정주의, 영장주의를 강제수사에 적용하는 이유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구별 기준이 물리적 강제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물리적 강제력, 완력이죠. 가서 끌고 오거나 뺏거나 때리거나 약방망이 들고 때리거나 이래야만 강제수사하고 그게 없으면 전부 다 뭐 임의수사로 봤어요. 강제수사 보니까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진 촬영하고 도청이었어요. 사진 촬영. 그러니까 이짤로 말하면 도찰이지. 도찰. 사진 촬영. 그다음에 도청. 몰래 듣는 거죠. 사진 찍는데 야 너 앉아 이 새끼야 이러놓고 찍으면 그건 강제수사겠지. 근데 몰래 찍는단 말이야. 멀리서 둘이 뭐 하나. 그 다음에 도청도 마찬가지. 둘이 뭐 하나 이런 몰래 듣는단 말이야. 이거를 물리적 강제를 기술하면 물리적 강제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임의수사로 보죠. 임의수사로. 그죠? 임의수사로 보기 때문에 법에 정해놓은 게 없고 영장 안 받아도 됩니다. 이쪽에만. 그래서 국민의 사생활의 침해라는 것이 무한정 허용이 됐었던 거죠.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 이론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이익이 침해되면 법이란 말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에요. 예, 그러면 강제수사를 봤어요. 그래서 법적이 가장 높은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치? 헌법상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면 다 이제 강제수사를 보고 도찰이나 도청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뭐 초상권 이런 걸 침해하게 되죠, 그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다 이런 거는 강제수사가 됩니다. 강제수사 되고 그러면 법에 정해놓은 대로 영장을 받아와서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익기준서에 하면 거의 모든 게 다 강제수사가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됐던 게 임의동행, 보호실주, 자진수색, 금성, 거짓말 탐지기, 마취분석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강제소라 보면 영장을 받아오고 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니까 이쪽으로 다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임의수사로의 도피 문제라고 해놨죠. 67페이지 맨 밑에 임의수사의 적법성에서. 근데 이것도 뭐 요즘에 문제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런 말 안 하십시오. 껍데기는 동의와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의수사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수사입니다. 임의동행은 같이 가시죠 해서 데려가는 건데 원래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체포영장 안 받고 영장 받는 대신에 상대방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이고 보호실 위치는 지금은 뭐 아예 없어졌는데 90년대에 요즘은 경찰서 파출소에 가면 보호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창살이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온돌로 돼 있고 뭐 주치자라든가 또는 뭐 노숙자들 임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죠 보호실이.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창살로 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오도록 막는데 실제로는 구석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본질이 강제수사예요. 그래서 승낙을 받은 이유로 이렇게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이런 걸 회피했는데 대원 판례가 이 보호실 유치하고 마취 분석 이렇게 마약 약 먹이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허용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나머지 임의동행, 자체수색 검증, 거짓말 탐지기는 상대방이 진짜 진짜 승낙 동의하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흐름만 아시고 자 그다음에 임의동행 얘기가 있죠. 임의동행 69페이지 임의동행. 이거는 어쩌다가 이쪽 판례가 한번 나옵니다. 저기 71페이지 판례가. 그래서 그 71페이지 판례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놓고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개념만 알아두셔도 돼요. 71페이지 판례만 별표 하나 해놓고 문제가 잘 안 돼요. 최근 시험은 문제가 되는 데서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거. 이게 다른 데 쓰이는 거는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의동행이. 임의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뜻이 맡길림, 뜻에 맡겼다, 마음대로라는 거고 수사 상대방의 마음대로라고 주로 그런다 그랬죠. 그죠? 임의란 말이. 그래서 같이 가시죠 해서 그래 따라서 동의하고 났으면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임의동행인데 경찰 관서까지 같이 가는 것을 임의동행으로 그러죠. 두 개가 있습니다. 경지법이라고 줄였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하고요. 불신검물 일정이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그 임의수사로서 피의자 출소 요구의 한 방법으로서 임의동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법상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일종으로 했었고, 어때 동행 요구는 언제 어떤 경우에만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었어? 당연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만 동행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형사법상 임의동행은 피의자 출소 요구의 일종이니까 피의자 출소 요구 방법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동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은 불신검문이고 범죄 예방 작용이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은 임의수사고 범죄 수사를 위한 겁니다. 범죄 수사라는 게 뭐였죠? 수사라는 것이 수사의 개념했잖아. 범죄 혐의 유무를 발견하여 뭐를 확보한 위한 거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사 개념은 증거 수집을 위한 겁니다. 증거 수집을. 그래서 오늘 증거 수집을 위한 거지만 불신검문은 그게 아니라 그랬지, 그지? 증거 수집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일단 차이가 나고요. 범죄 예방 적용, 보안 경찰 적용에 불과하고 주관적 혐의로 충분한데 추상적 혐의로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다르죠. 그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은 사법경찰관이고 주관적 혐의로 충분하다는 건 둘 다 같지만 구체적 혐의에 있어야 되고 둘 다 동행 거절권을 가져야 됩니다. 판례상 동행 거절권 같이 안 가도 돼요. 같이 가시죠 라고 하면서 같이 안 가도 괜찮습니다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이후에 수사는 다 위법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판례가 그쪽 판례만 보겠는데 그 71페이지의 판례가요. 아니 거기 이제 먼저 본문을 정리해 보고 가자. 70페이지에 가로 3번 임의동행 적법성에서 방관로 1번 임의동행 강제현행의 구별.
그것만 한번 보죠. 이미 동행으로 할지라도 그 과정에 강제력이나 심지어 압박이 개입되어 강제 일행된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심지어 압박을 하느냐 하니까 경찰관 둘이서 회사에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야. 화장실 오면 화장실 따라붙고 식당 가면 식당 따라붙고. 그래서 도저히 답답해서 경찰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압박해서 데려갔는데 그거는 체포가 됩니다. 임의동행이 아니죠. 압박을 못 견뎌서 갔으니까. 그러면 그 체포 요건을 못 갖추면 위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낮에 그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서 이런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셨으니까 해명으로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임의동행일 가능성이 크지. 객관적으로 봐서. 근데 새벽에 밤에 와가지고 같이 가셔서 데려가면 그거는 임의동행으로 할 수 없지, 그지? 그거는 임의동행의 탈을 쓴 체포입니다. 체포. 그게 시간과 장소 이런 얘기고 동행 방구와 동행 거부에서의 유무 등등등을 고려 객관적 기준을 했는데 자 그다음 별표 한두 개 넣으세요. 나아가 수사기관의 동행 거절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했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임의동행은 적법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판례인데 얘가 저기 춘천인가 절도 용의자로 몰렸어요. 절도 용의자로. 절도 용의자 아니겠죠. 강도 용의자 같아. 강도인지 절도인지. 절도 용의자로 몰렸는데 얘가 뭐 야간 업소 같은데 다녔나 봐요. 그래서 새벽 한 5시 때 집에 오는 거야. 5시나 6시쯤 돼서 새벽 5시나 6시. 그래서 집에 이제 퇴근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봉고차에 한 7명 해서 9명 모르겠는데 이 경찰관이 와 있는 거야. 잠복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니까 같이 가시죠 해서 동행 요구를 해가 임의동행을 해갔어. 근데 동행 거절권 고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새벽에 했으니까 이거는 같이 가시죠 해서 했는데 그 시간에 같이 가시죠 해서 할 때 못 간다고 말을 못하지.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지? 옆에 아무도 안 도와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임의동행 급대는 해갔지만 이거는 이미 긴급 체포 상황이고요. 긴급 체포 요건 못 갖추면 이거는 위법하죠. 이미 위법합니다. 위법해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서 쭉 조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은 몇 시간까지만 가능해? 6시간까지만 가능하잖아, 그치? 6시간 지나니까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긴급 체포한다라고 하는 긴급 체포 절차로 들어가요. 긴급 체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수사를 받는데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얘가 튀어요. 탈출을 합니다. 탈출. 그럼 무슨 죄가 되지? 법률에 구금된 자가 도주하면 무슨 죄가 돼? 도주죄가 되죠. 도주죄가 됐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잡혀옵니다. 그래서 또 수사받는데 제목만은 추가된 거지. 도주죄로 또 하나 추가된 거야.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도주죄는 적법한 상태에서 체포 구금된 사람이 도주죄가 되는 건데 이거 이미 동행 아니지 않느냐? 이거 긴급 체포 요건 못 갖췄으니까 위법하고 위반 긴급 체포 상태는 해서 도주하면 이건 도주죄가 아니다. 구성 요건이 없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대원 판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주죄가 안 된다 그래요. 이런 결론도 아마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요. 자, 봐보자. 이것만 보고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을 좋지 않은데요. 실제로 체포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행 의지할 방법도 없어.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제도적으로 물론 현실적 임의성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부여해야 되는 각종 권리 보장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다음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이거 줄쳐놓으시고요.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히 임초된 경우에 하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형사법 200조 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 요구할 수 있으나 이거는 경찰부상 임의동행이 아니고요. 임의 수사로 임의 동행입니다. 그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단순히 출석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에 동의를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 법리가 적용돼야 되고, 즉 동행 거절 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에 이어지는 경찰은 직무집행법 3조 2항의 유형의 질문에 의한 동행, 이거 뭐죠? 불신 검문이죠, 그죠? 밑에 써라. 불신 검문으로서의 동행 요구에도 똑같습니다. 형사법에서의 규율을 받는 수사를 이루어지는 경우도 역시 위법리가 적용된다. 즉 동행거절권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가 바로 동행거절권을 불신검문에도 동행거절권 고지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령, 즉 불법 체포에 나고 새벽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로부터 6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함으로 피고는 형법 145조 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도주죄로는 또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감청이 나오는데요. 감청은 이때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시험 안 나와 빼 그러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7급하고 9급 시험에 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 시험은 다른 시험을 뺏기기 때문에 뺏길 것 같아요. 뺏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기초 흐름만 좀 보고 뺏겨내면 시험이 판례만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들만 별표 한두 개씩 해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세한 내용은 뭐 눈 감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판례만 위주로 보십시다. 자, 일단 감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도청입니다. 도청. 도청. 몰래 듣는 거죠. 도청인데 이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를 도청이라고 뭐 도둑놈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붙이니까 순화를 시킨 거죠. 감청이라고. 그 정확하게 뭐냐면 법률 용어로는 그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통신 제한 조치.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하죠. 저게 그 옛날에는 이미 수사를 받는데 지금은 강제 수사죠. 수사생활의 비밀과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법이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허가가 없이 감청하게 되면 위법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72페이지 방갈로 삼은 감청의 대상은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 하나 해가지고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감청의 대상.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우편법에 의한 통상 우편물 소품물이고 전기통신 봐보세요.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회원제 정보 서비스 뭐야? 그 뭐 이렇게 회원으로 해가지고 통신하는 거 있죠. 뭐 게임 같은 것도 들어가겠네. 모사 전송 팩스죠. 무선 호출 같은 유선, 무선, 광선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량, 문헌,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송신이 보내는 거, 수신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나 우편물의 발송인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을 말한다. 검열한 말은 검사에서 읽는 거를 검열을 그래요. 검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그 내용을 지덕 또는 채록 유치하는 것이다. 지덕은 보고 읽는 거고 채록은 기록하는 거고 유치는 못 가게 잡아놓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쭉 쳐놨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통신 음량,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덕, 채록하거나 송신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몰래 도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몰래 중간에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낸 사람 송신이 있고요. 받는 사람 수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청이라 되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감청이 안 되는 거죠.
통폐부 위반이 아니죠, 그죠? 이때 당사자는 송신인, 수신인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둘 다 동의를 받고 따야 감청이 안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면 여전히 도청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동의라고 할 때 당사자는 양당사자다를 말합니다. 송신인, 수신인 다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판례 봐보죠. 판례. 첫 번째 판례. 전기통신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 체득하는 경우와 통신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전자우편, 이메일이잖아.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메일을 보내는 중간에 따서 들어가면 도청인데, 이쪽에 와서 들어가 있는 함이 있어요. 통신함에. 이메일 보면 이메일 함이 있잖아. 여기를 해킹해서 들어가서 이메일을 하나를 복사를 해 나왔어. 그러면 통배법상 도청에 들어가느냐? 이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이메일함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남아있는 기록이나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에 동감해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승진시험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범죄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통비법상 도청이 아닐 뿐이지, 뭐 형법상 비밀 침해죄나 또는 뭐 다른 전기통신 무슨 법이 있죠. 그 특별법상 범죄는 되긴 돼요.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를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큰 파일의 경우에 한 번에 못 보낸다고, 한 번에 전기신호를 확 보내지 못하죠.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보내요. 그걸 패킷이라 부르는가 봐.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씩 쪼개 보내는데 그걸 중간에 따고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거는 도청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것도 법에 정한 요건에 갖추면 허용됩니다. 패킷 감청도. 패킷 감청 줄쳐놓고 허용된다 동감해 놓으세요. 패킷 감청도 판사의 이제 감청에 해당하지만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보세요. 4. 통신과 대화 비밀 보호.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조회조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줄쳐놓으세요.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때 청취는 기기적 방법에 의한 청취만을 말할 겁니다. 그냥 가서 듣는 건 범죄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봐보죠. 판례 밑에 판례. 이것도 별표 한두 개 넣고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 이게 뭐냐니까 교통사고 나면 가장 먼저 날라오는 놈들이 있죠. 레카, 그지?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날라오는데 무슨 방법으로든 경찰 관들의 무선 통신을 따고 도청을 하는 거야. 그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무전기 같은 무선 전화기로 한 통화가 통신비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면 전기통신에 줄쳐놓으세요. 명백함으로 이를 동법 3조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닙니다. 전기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처벌되긴 처벌되는데 전기통신을 감청한 걸로 처벌돼요. 대화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대화로 보면은 공개되지 않은 타행하니까 그게 경찰들끼리 쭉 공개됐다고 봐서 그러나 그래서 이걸로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가 뭐냐니까 전화를 안 끊고 있었는데 상대방 저쪽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해가지고 근데 그게 통비법 위반인가 아닌가 문제인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통신비밀법에서 보호하는 이 최근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죠. 작년이고 작년 3월. 통신비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 발생하는 음량, 그거 줄쳐놓고
이거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감해놓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를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역시 또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볼 수 없다 동감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녹음하면 통보위법 위반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폭행에 의한 증거로 제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이게 한겨레 기자 사건 같기도 한데, 그때 MB하고 이것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개입한다라는 말을, 대선 개입하고 무슨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을 아이고 기억이 희미하네. 그거를 이제 전화를 주고받는 거 있는데, 저쪽에가 그 무슨 MBC인가 무슨 사장이고 기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끊었는데 저쪽에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이쪽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끼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했습니다. 녹음했을 때 처벌되느냐 이건데 봐보죠.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못하는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라는 것은 타인간의 발음을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리 둘이 주고받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가 A가 B의 대화를 녹음하면 이거는 당사자가 녹음한 거니까 제3자가 녹음한 게 아니죠. 그죠? 당사자가 녹음한 거니까 통비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3자 C가 와서 둘이 대화하는 것을 전화기 종료 버튼을 안 누르고 놔두는 바람에 이게 다 그대로 들려요. 그래서 이걸 녹음했어요. 둘이 주고받는 것을. 오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개에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전자적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 그렇죠. 그냥 듣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요.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있구나. 넣어놨나? 넣어놨구나. 따라서 전화통화 일반 당사자가 휴대폰 통화가 끝난 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상대방 당사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임의로 청취하고 녹음하고 공개하는 일은 위법합니다. 이건 너무 길어진다. 스톱하고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스톱. 수고했어요.